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뮤논시아를 정말 깊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겉으로만 보면 그냥 바이오주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 회사 IR 자료,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 흐름까지 전부 연결해서 보면 단순한 기대주라고만 보기도 어렵고 반대로 무조건 대형 호재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용화에 가장 가까워진 국산 면역 항암제 후보를 들고 있는데 그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큰 돈을 태우는 구간에 들어온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IMC1 즉 댐퍼스토2를 앞세워 국내 첫 PDL1 계열 면역 항암제 상용화를 노리고 있고 최근 회사 IR과 인터뷰들에서는 2029년 허가 신청, 2030년 출시 목표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 정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뮤논시아는 유한양행 자회사입니다.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이고 최근 기사들에서 계속 강조된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냥 지분만 들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사회 구성과 상용화 전략, 판매 구상까지 엮여 있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 회사 측 설명을 보면 이문온시아는 개발과 생산 쪽을 맡고 유한양행은 향후 국내 판매와 상업화 경험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회사의 강점은 좋은 임상 데이터가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을 실제 시장에 내놓을 때 붙을 조직과 파트너가 이미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뮤논시아의 핵심 자산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 모든 시선이 몰려있는 IMC1 댐버스토2구입니다. 이 물질은 PDL1 항체입니다. 두 번째는 IMC2입니다. IMC2는 CD47 타깃 항체로 알려져 있고 과거 3D 메디신의 중화권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자료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총 계약 규모는 5,324억 원, 실수령 업프론트는 90억 원 수준이었고 현재는 개발 우선순위가 IMC1보다 뒤에 있지만 서브라이선싱 가능성과 올해 중순 추가 데이터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즉 이뮤논시아는 단일 파이프라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IMC1이 당장 주가를 끌고 가는 핵심 축이고 IMC2가 뒤에서 후속 밸류를 보태는 그림입니다. 그럼 왜 지금 시장이 이뮤논시아를 보는가? 가장 큰 이유는 IMC1의 임상 결과입니다. 회사와 최근 기사들에 따르면 재발 불응성 NKT 세포 림프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에서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이 79%, 완전 관해율인 CR이 63%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무진행 생존기간 PFS는 29.4개월, 전체 생존기간 OS는 40.2개월, 2년 생존율은 78%로 발표됐습니다. 이 숫자가 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느냐 하면 이 적응증 자체가 표준 치료가 부족한 희귀난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치료 대안이 제한적이고 경쟁 치료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반응률과 완전 관해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 회사 주장과 기사들에서 공통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27일 기사에서는 KSHIC 2026 포스터 발표와 함께 같은 수치가 다시 소개됐고 회사는 이를 압도적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예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주는 임상 수치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적응증에서 어떤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떤 허가 전략으로 연결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뮤논시아가 아주 영리하게 가져간 부분은 정면 승부를 피했다는 점입니다. 폐암 같은 초대형 적응증에 바로 들어가려면 1상, 2상, 3상을 거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이미 키트루다나 옵디보, 티센트릭, 임핀지처럼 강력한 글로벌 약들이 장악한 시장과 싸워야 합니다. 회사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NKT 세포 림프종이라는 희귀암부터 선점하고 여기서 허가와 매출의 발판을 만든 귀적응증을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최근 공식 자료와 인터뷰에서 회사가 반복하는 표현도 희귀암 선제 공략, 투트랙, 적응증 확장입니다. 이 전략이 힘을 얻은 결정적 계기는 희귀의약품 지정입니다. IMC1은 202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기사와 회사 IR북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크게 다루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해당 적응증에서 허가 전략을 훨씬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 지정으로 임상 3상 및 인허가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심사 즉 GIFT 신청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보는 시나리오는 임상 이상 데이터와 희귀의약품 지정을 바탕으로 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고 상용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 데입니다. 시장이 이 점을 좋게 보는 이유는 바이오에서 가장 큰 리스크 두 개가 임상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인데, 회사는 지금 이 두 축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받았고 임상 이상 수치 좋았으니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여기서부터가 또 다른 전쟁입니다. 개발 단계의 성공이 상업화 성공과 같지는 않습니다. 약은 효능만 있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생산 공정이 정리돼야 하고, 품질 관리 체계가 맞춰져야 하고, 허가 서류가 완성돼야 하고, 실제 공급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문온시아가 1200억 원 유상 증자를 발표했을 때 시장이 놀랐던 겁니다. 상장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공모금의 3.6배 수준 유중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돈이 운영 자금이 아니라 IMC1 상용화를 위한 CMC, 즉 제조 공정 개발과 품질 관리, 상업용 생산 준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매우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IR북에도 같은 논리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유중을 설명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급하게 막는 유중이 아니라 상용화 준비 단계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점을 앞당긴 선제 투자다. IR북을 보면 2025년 6월 CSR 완료, 2025년 12월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 그리고 2030년 출시 역산 시 2026년 4월부터 CMC 착수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상용화 속도를 높이면 기술 이전 협상력도 올라가고 조기 매출 구조도 만들 수 있으니 지금 증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사 입장이고, 그래서 IR북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성공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속도를 선택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회사 말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1200억 유중은 매우 큰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신주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생깁니다. 더구나 최대 주주인 유한양행이 자신의 배정 몫을 모두 소화하는 대신 150억 원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정말 자신 있으면 왜 다 받지 않느냐는 의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기사와 IR 자료에서 설명이 나왔는데, 회사와 유한양행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미 초기 투자 118억 원, 이후 추가 투자 소렌토 파산 과정의 지분 인수 282억 원, 생산기술 이전 관련 140억 원, 상장 과정에서 1100만 주 무상 증여 등 직간접 누적 투자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고, 여러 파이프라인과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려하면 단일 자회사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건 재무 균형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덜 참여한 게 무관심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의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히 쏙 시원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숫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최대 주주가 풀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단기적으로 심리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보면 유한양행이 지배력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자료 기준으로 유한양행은 여전히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기사들에서는 이사회에도 유한 출신 인사들이 더 들어오면서 협력 구조가 더 공고해지는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즉, 돈을 무한정 넣지는 않지만 사업적으로는 계속 붙어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이 종목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완전한 방치도 아니고 무한 책임도 아닙니다. 이문온시아를 깊게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론자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기사에서 회사는 글로벌 CDMO 론자와 2030년까지 상용화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자는 바이오 업계에서 상업용 생산 역량과 규제 대응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진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사가 론자를 전면에 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품목 허가 이후 바로 공급 가능한 생산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입니다.
둘째, 향후 유럽 등지로 기술 이전을 추진할 때 생산 파트너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즉, 론자와의 계약은 단순 외주 생산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실 바이오가 아니라 상용화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다는 선언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뮨온시아는 국산 1호 PD-L1 면역 항암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회사 공식 사이트와 최근 인터뷰에서 IMC-1은 상용화 실행 단계라고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2029년 BLA 신청 2030년 출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임상 개발 완료를 사실상 의미하는 CSR이 2025년 6월에 정리됐고 ODD 지정까지 받은 만큼 이제 핵심 과제는 제조와 허가용 자료 정교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될 가능성이 높다와 반드시 된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오는 허가 서류 단계, 제조 일관성, 규제 기간 요구사항, 상업성 판단 등에서 언제든 일정이 밀릴 수 있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스토리와 높은 변동성이 동시에 붙습니다. 사업 측면에서 보면 회사는 투 트랙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국내 직접 상용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기술 이전입니다.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회사는 기술 이전은 언제 될지 모르고 반환될 확률도 높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상용화를 병행해야 장기 존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리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많은 국내 바이오텍이 중간에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한번 크게 평가받지만 그 뒤 파트너사 전략 변경이나 반환 이슈가 생기면 밸류가 크게 무너지는 걸 시장이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뮨온시아는 그 길 대신 직접 제품을 시장에 올려서 실제 매출을 만드는 경험 자체를 회사 자산으로 남기겠다는 노선을 택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말 그대로 실행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과 더 긴 시간이 듭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뮨온시아는 전형적인 꿈만 파는 초기 바이오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이미 돈 버는 완성형 제약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나왔고 희귀약품 지정도 받았고 상용화 그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출은 거의 없고 대규모 연구개 발비와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재무 분석 기사에서는 2025년 기준 영업손실 280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228억 원, 현금 및 단기 금융상품 포함 단기 유동성 약 234억 원 수준이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CMC 착수까지 들어가니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중을 빼고 이 회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임상 데이터와 유중 부담은 이 종목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IMC2를 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장 관심은 IMC-1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지만 IMC2를 완전히 빼고 보면 회사를 반쪽만 보는 겁니다. IMC2는 CD47 타깃 항체이고 회사 자료에 따르면 TNBC, HCC, BTC 같은 고형암에 대한 확장성이 더 큽니다. 현재 개발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지만 과거 3D 메디신과의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고 최근 회사는 올해 중순 임상 1비상 데이터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IMC1이 상용화 스토리를 담당한다면 IMC2는 후속 기술 이전 기대를 담당하는 카드입니다. 최근 대표 인터뷰에서도 IMC2는 서브라이선싱 가능성이 거론됐고 회사는 IMC1의 상용화와 IMC2의 기술 수출을 함께 보는 투트랙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뮨온시아를 길게 보면 당장의 한 방은 IMC-1, 다음 옵션은 IMC2입니다. 그럼 시장이 걱정하는 핵심 리스크는 무엇인가? 첫째는 역시 경쟁입니다. PD-L1 계열은 이미 글로벌에서 레드오션입니다. 키트루다가 상징하는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하고 후발주자들도 많습니다. 회사도 이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고형암 대형 시장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희귀암으로 우회 진입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금입니다. 회사는 2030년 출시까지 추가 증자 없이도 대응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바이오 업종 특성상 투자자들은 이런 발언을 100% 믿지 않습니다. 일정이 밀리거나 비용이 늘어나면 추가 조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수급입니다. 유중 이슈 자체가 주가를 흔들고 락업 해제나 기존 기관의 매물 가능성도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실력은 있는데 시장이 편하게 놔두지 않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종목이 살아남느냐? 핵심은 임상 데이터의 무게감입니다. 바이오에서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데이터가 없으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뮨온시아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IMC1 데이터로 시장의 시선을 붙잡을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ORR 79%, CR 63%, PFS 29.4개월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조금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계속 들고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최근 기사에서는 40%의 환자가 중대한 이상 반응 없이 2년 치료를 완료했다고도 언급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종목의 본질입니다. 수급이 흔들려도 결국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관점에서 보면 이뮨온시아는 굉장히 전형적인 좋은 재료 불편한 수급 종목입니다. 임상 데이터 기사나 희귀의약품 지정, 론자 계약, 유한양행 협력 같은 재료가 나오면 강하게 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중 일정, 최대 주주 참여 비율, 추가 자금 우려, 매물 부담이 부각되면 그대로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뉴스 한 개만 보고 추격하기가 무섭습니다. 회사의 장기 그림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단기 수급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장기 스토리는 어금인데 단기 주가 체감은 엇갈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를 종합하면 이뮨온시아는 가짜 테마성 바이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상 데이터, 희귀의약품 지정, 상용화 계획, 생산 파트너, 대주주 지원 구조, 후속 파이프라인까지 기본 골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조건 편한 종목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지금 막 개발형 바이오에서 상용화 준비 바이오로 넘어가는 가장 돈 많이 들고 가장 말도 많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투자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약이 진짜 될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인가입니다.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불편하면 좋은 회사라도 타이밍은 다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뮨온시아의 핵심은 IMC1입니다. 이 물질은 NKT세포 림프종 임상 이상에서 매우 눈에 띄는 반응률과 완전 관해율을 제시했고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아 허가 전략상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회사는 1200억 유증을 통해 CMC와 상용화 준비를 당기고 있고 론자와의 계약과 유한양행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연구개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 약을 내놓는 회사가 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IMC는 후속 기술 수출과 데이터 기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레드오션인 PDL1 경쟁, 큰 폭의 유증과 희석, 추가 자금 우려, 그리고 단기 수급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신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 신약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계좌도 같이 흔들릴 수 있는 종목.